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서 있고 싶으면 그대로도 괜찮고요. 저는 국선 변호사 정영석이라고 합니다. 그쪽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자, 그럼 진짜 안 앉으실 거예요? 형식적인 절차지만 몇 가지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수감번호 7571 맞죠? 사건 번호 2022 고합 424 이름 이 이름이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네, 알아요. 생각이 복잡하겠죠. 모든 걸 놔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테고. 공소장을 검토해 봤어요.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누구라도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 벌어진 게 사실이죠. 저도 이런 사건은 처음입니다. 솔직히 전 지금 그쪽 심정을 짐작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기소가 된 이상 재판을 받아야만 해요. 그걸 도와주라고 법정에서 절 보낸 거고요. 그러니 힘드시겠지만 저에게 협조해 주세요. 그게 또 그쪽을 위해서도 나을 테고요. 제 이야기 이해하시겠죠? 자, 이름이 뭐죠? 네? 이름이요. 이름... 그러네요. 내게도 이름이 있었죠. 그걸 잊고 살았어요. 이제 다시 기억할 때예요. 자, 이름. 몰라, 잊어버렸어. 내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이름 따위 그까짓 거 뭔들 어때?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 되잖아. 이제 와서 그따위 걸 기억하는 게 무슨 소용인데? 뭘 더 알고 싶은 건데? 벌써 다 말했잖아. 또 뭘 더 알고 싶은 거냐고. 제발 날 좀 그만 괴롭혀. 날 이대로 내버려 두라고. 날 데려가요. 날 데려가라고. 제발. 이게 그 여자와의 첫 만남이었죠. 뭐랄까, 아, 생동대회 공연이 7월인 줄 알았는데 5월에 선정돼서 날벼락 맞은 기분이랄까. 당혹스럽기도 하고 짜증도 조금 나고. 그렇게 첫 대면은 책상에 마주 앉아 보지도 못한 채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국선 변호사로서 변론을 맡았던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여름 문턱에 그 여자를 만나 두 계절을 보내고 이제 징글징글하게 추운 겨울에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과 복잡한 생각들이 이렇게 이야기라도 하다 보면 좀 괜찮아질까 하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조금 더 솔직해지자면 지금 이 혼란이 왠지 화가 나기도 하고 서글퍼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제는 그 여자로부터 노연하고픈 제 이기심 때문일지도 모르고요. 여전히 전 속물이니까요. 며칠 뒤 그 첫 만남의 거지 같은 기분을 목구멍에 걸린 알약처럼 꾸역꾸역 삼켜버리고 다시 한 번 더 접견을 신청했죠. 하설인이에요. 하설인 이름 한번 듣느라고 꼬박 이번 주를 다 보낸 셈이네요. 아, 화나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꽁한 성격 아닙니다. 이름 참 예쁘네요. 영석이 뭐야, 정영석이. 너무 흔하고 좀 촌스럽기도 하고. 그죠? 할아버지가 한자 공부를 좀 하셔서 직접 지어주셨대요. 물하, 아름다울 서, 맑을린.
아름답고 맑은 물. 제가 가진 것 중에 자랑할 만한 건 유일하게 이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이 아름답고 맑으려면 고여 있으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제 인생은 어느 순간 고여버린 것 같아요. 썩은 웅덩이 같이. 악취가 풍기고 구더기가 득실되는. 말도 안 할 것 같이 묵뚝뚝해 보이더니 말 잘하네. 어릴 땐 애들이 많이 놀렸어요. 한이 서린애라고 눈을 이렇게 치켜뜨고는 한서린 한서린 이러고 부르고 다녔죠. 그땐 그게 왜 이렇게 악이 올랐는지. 개그는 별로네. 뭐라고 하셨어요? 별 얘기 아니에요. 나이. 네? 나이요. 아, 죄송해요. 사실 제가 한쪽 귀가 안 좋아서. 나이요? 39이요. 내년이면 40이네요, 세상에. 나이를 잊고 살았어요. 잊고 사는 게 많군요. 직업은? 직업이요? 글쎄요. 뭘 얘기해야 하지? 이것저것 많이 했거든요. 다 이야기해 보세요. 결혼 전에는 편의점 알바를 좀 했었고요.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일해보고 홍보용 전단지도 좀 돌려보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집에만 있는 적이 더 많아요. 애들 보느라고요. 애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사내 녀석 둘 있죠. 전 딸만 둘이에요. 그 어린 것들이 품 안에서 꼬물꼬물 막 하면 너무 몸서리 쳐졌어요. 너무 예뻐서 콱 깨물어주고 싶었죠. 근데 그것도 다들 한때라고들 하지만 맞아요. 다 한때입니다. 사춘기 때부터는 이빨로 콱 물어 뜯어버리고 싶어서 미칠 것 같죠. 네? 너무 얄미워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직업. 그리고 또 맞다. 남편이 치킨집을 냈을 때는 저도 가게에 나가서 일을 도왔어요. 그러다 몇 년 전에 치킨집이 문을 닫고 나서는 동네 하나로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일했어요. 비린내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전 생선도 안 먹는데. 근데 우린 애들은 생선을 좋아하더라고요. 가끔 유통기한 지난 생선을 얻어다가 애들 반찬을 해줬어요. 입맛은 저를 안 닮았나 봐요. 근데 이런 것들도 직업이라 할 수 있나요? 그냥 무직이라고 할까요? 계약직 판매원이라고도 하죠. 네. 그러세요. 가족 관계는요? 가족 관계요. 또 말하기 싫어졌어요? 혼자예요, 지금은. 네, 그건 알아요. 친정적으로 몇 분 확인이 되던데요. 아버진 죽었고 엄마는 몇 년 전까지 가끔 통화는 했는데 이제 치매가 심해져서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오빠하고는 연락하나요? 아니요, 뭐 친오빠도 아닌데요, 뭐.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재혼했거든요. 그래도 고마워요. 저 대신 엄마를 모시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되고 나서 서로 연락을 끊었어요. 그럼 면회 오는 사람은 있어요? 친구라도. 누가 절 아는 척 하고 싶겠어요. 뉴스에도 크게 났을 텐데. 친하게 지낸 사람도 별로 없고요. 손목 상처는 좀 어때요? 아! 왜요? 어디가 안 좋아요? 배가 아파요. 제가 생리통이 심한 편이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이 신문이 아니면 뉴스 보는 맛이 안 났는데 이젠 저도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해 보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누구든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나 봅니다. 생존 본능 같은 거겠죠.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보다 보면 머리가 다 어지러워집니다. 세상에 어쩌면 온갖 사건 사고가 넘쳐날까요? 살인, 강간, 마약, 인기 스타의 자살, 집값 폭락,
이 세상에 단 하루만이라도 기사거리가 될 만한 사건이 없는 날이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재준 엄마. 답장? 했잖아. 무응답. 내가 알아서 들어가. 끊어. 바빠. 다시 그 여자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하설인. 그녀는 구치소에 있으면서 차츰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감 초기에 불안이나 경계심도 조금 나아져서 저와의 대화도 한결 편해졌죠. 하지만 사건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하면 갑자기 화제를 돌리거나 아예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공판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저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전 그녀의 변호사로서 할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어때요? 여기 지낼만해요? 너무 덥진 않고? 불쯤 같고 뭘. 결혼 전에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처음엔 넓은 옥상을 혼자 마당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했는데 여름이 되니까 왜 옥탑방 방세가 싼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한낮에는 꼭 찜질방 같았어요. 하지만 찜질방이란 데는 그저 잠시 땀 빼러 가는 곳이지 하루 종일 들어가 있을 순 없는 거잖아요. 쉬는 날도 낮엔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든 나가야만 했죠. 그런데 나가면 또 다 돈이니까. 변호사님은 그런 경험 못 해봤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느낌이 와요. 힘들게 산 사람은 아무리 감추고 꾸며봐도 질경의 냄새가 나거든요. 질경이? 네. 제가 하나 가르쳐 줄까요? 모든 생명체는 다 최적의 서식 환경에서 자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질경이는 길 위나 길가에서 많이 자라요. 좋은 서식처는 경쟁이 심하니까 길가까지 밀려나온 셈이죠. 질경이도 처음부터 밟히며 살고 싶은 생명체가 아니라 하는 수 없이 적응하며 살게 된 거예요. 짓밟히고 또 밟혀서 잎이 찢어지고 짓눌려도 악착같이 살아남으면서. 옥탑방에 살 때 에어컨 있는 도서관을 찾아갔다가 우연히 집어든 식물도감에서 읽었어요.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실은 얘기가 너무 와닿아서 몰래 그 페이지만 찢어갖고 나와서 여러 번 읽었어요. 한 100번도 더 읽은 것 같네요. 질경이 냄새. 나한테는 무슨 냄새가 나는데요? 변호사님이요? 와인 냄새? 난 막걸리 좋아하는데. 뭐 막걸리를 와인처럼 마시나 보죠. 호록. 서린 씨, 첫 공판이 이제 2주 남았어요. 내가 서린 씨를 만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고요. 이제 더 미룰 시간이 없어요. 우리 사건 이야기를 좀 해봐요.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겠죠? 장마철에는 김치 부침개에 막걸리 한잔 하는 게 최고인데 여기선 꿈도 못 꿀 거예요. 저 김치 부침개 진짜 잘 만드는데. 변호사님도 막걸리 서린 좋아하신다니까. 씨,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만 보고 서린 씨를 변호할 수는 없어요. 수사 기록도 다 검토했지만 나는 서린 씨의 진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서린 씨의 공식 변호사니까요. 이건 내 일이에요. 서린 씨하고 수다 떠는 건 싫진 않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농담이나 따먹으면서 이렇게 시간만 보낼 수는 없다고요. 난 변호사라고요. 재판정에 들어가서 검찰이 말하면 네 뜻대로 하세요. 전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요. 나하고 사건 얘기하기 싫으면 다른 변호사로 교체하시죠. 뭘 더 알고 싶으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더 해야 되죠? 그날 벌어졌던 일 기억하시죠? 검찰에서 진술한 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줘요.
우선 진술 조서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해요.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변호사님은. 예, 그래요. 그냥 서린 씨 마음을 짐작할 뿐이에요. 다시 떠올리고 싶진 않겠죠. 하지만 어차피 재판 일정 내내 견뎌내야만 하는 과정이에요. 떠오른 대로 하나씩 하나씩. 그날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서린 씨는 무엇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날도 하나로마트에서 일을 끝내고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따라 봄비가 꼭 장맛비처럼 쏟아졌어요. 우산을 썼는데도 애들도 저도 흠뻑 젖고 말았죠. 애들 감기 들까봐 유자차를 끓여주려고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그 물이 끓기 시작하는데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러지 마. 내가 때리면 네가 어쩔 건데? 그러지 마. 경미 건드리지 마. 경미는 건드리지 마. 이것들이 진짜. 어? 야, 이리 와. 야, 너 왜 아빠 보고 뒷걸음 밀쳐? 어? 어? 그러지 마. 어디서 소리 지르, 이씨! 잊을 수가 없어요. 딱 그 울림이 없고 차가운 소리. 큰애를 안고 한참을 있었어요. 왜 그런지 눈물도 나지 않았죠. 어느새 보니까 둘째는 혼자 울다 지쳤는지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더라고요. 날이 완전히 저물고 집안이 깜깜해졌는데도 그대로 한참을 더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숨소리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는 큰애를 품에 안고 어둠 속에서 앉아만 있었죠. 달리 무얼 해야 하는지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 어둠이 무겁다. 어둠도 무게가 있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던 것 같긴 해요. 물이 넘쳤는지 차를 끓이려고 켜놓은 가스불도 꺼져 있었어요. 그 가스불과 함께 제 인생도 꺼진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은 진술서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예요. 또 그것까지 얘기해야 되나요?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2차 범행 장소로 이동해서 저지른 행위들을 모두 인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했어요. 제가 했어야 했어요. 안 그랬으면 엄청 후회했을 거예요. 첫 범행을 저지르던 때에 배가 고프네요. 네? 아마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됐나 봐요. 여기 와서 시간 맞춰 먹어 버릇했더니 배가 고파요. 습관이 참 무섭네요. 경찰이 제출한 자료 사진을 봤던
범행 현장을 가봤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형 임대 아파트였어요. 방 둘에 작은 거실. 집은 이미 말끔히 치워져서 사건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에 하트 모양의 하늘색 패널이 걸려 있었어요. 패널에는 색지로 오래 붙인 글이 쓰여 있었죠. 행복한 우리 집. 아파트 단지 내 좁은 놀이터에서는 피고인의 자식들 또래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 중에 피고인의 애들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참고인 진술을 한 주변인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우로마트 팀장은 후덕해 보이는 인상의 아주머니였어요. 하서린 씨가 아주 수줍음 많고 조용한 성격이라고, 손님들 상대하기 어려워해서 매니저한테 꾸중도 많이 들었다고요. 혼자 벌어서 애 둘을 키운다는 소리를 듣고 안쓰러운 마음에 매니저 모르게 덜어 반찬거리로 챙겨줬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하설인과 말을 많이 나눠보진 않았지만 싹싹하고 쾌활했다고, 애들은 또래들에 비해 주눅이 든 것처럼 속이 든 것처럼 조용했는데 엄마는 늘 웃는 얼굴이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더라고요. 하설인의 바로 옆집 할머니는 제 신분을 밝히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셨어요. 피살된 남편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많았다고 격양된 어조로 증언했습니다. 술주정 뱅이의 개망난이라고, 술만 취하면 행패를 부려서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골치를 썩었다고요. 오밤중에 그릇 깨지 소리는 들리길 수였고 애 엄마 얼굴이며 팔뚝이며 멍든 모습도 수없이 봤다고. 이러다 무슨 일이 나겠구나 했지만 그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답니다. 애들 불쌍해서 어쩌냐고 하면서 저에게 이걸 주시더라고요. 피곤해 보이시네요. 잠을 못 주무셨어요? 실은 어제 아내와 좀 다퉜어요. 오랜만에 집에서 마주쳤는데 집이 지저분해서 한마디 했더니 대꾸도 없이 혼자 침대에 누워서 코를 골더라고요. 너무 얄미워서 술 한잔 했죠. 아내분은 무슨 일 하세요? 물어봐도 되나? 대학 교수로 했습니다. 로스쿨에서 만났죠. 부럽다. 연애할 때는 아무리 바빠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간을 냈는데 이제는 뭐 대면 하네요.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넋놓고 보다가 어느새 살을 애는 듯한 겨울이 찾아오면 따뜻하게 품어주는 봄이 떠오를 거예요. 서린 씨 시인 같다. 시 써보는 건 어때요? 개그도 못하는데 시는 무슨. 뒤끝 있군요.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아내분과 잘 지내시면 좋겠어요. 하나로마트 팀장님이 결국 곁에 남는 건 배우자밖에 없대요. 봐서요. 지금은 꼴도 보기 싫고 눈에 띄면 귀찮기만 하니까. 그래도 부럽다. 서린 씨는 남편분하고 어떻게 해서 만나셨죠?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남편이 자주 오더라고요. 남편은 택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늘 땀이 배어있는 모습이 좀 안쓰러웠어요. 제 처지랑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느 날 뜬금없이 저녁을 먹자네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알고 보니까 저를 보러 일부러 그 편의점에 온 거였어요. 그날 삼겹살 먹으면서 자기 살아온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한테 버려져서 외할머니 손에 자라다 혼자 독립해 살아보려고 길을 썼대요. 저보고 외롭지 않느냐고, 자긴 외로워 미치기 직전이라고. 편의점에서 잔돈 받을 때 제 눈을 봤대요. 그때 이 여자도 외롭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끔찍하게 싫지만 않으면 자기랑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요. 질경이 냄새를 맡았어요.
질겨기 냄새. 소주 냄새, 삼겹살 냄새, 비린 땀 냄새보다도 더 짙은 질경의 냄새가 내 앞에 앉아서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는 그 남자한테서 났어요. 다음 날부터 매일 만났어요. 남편이 모는 택배차를 타고 한강도 가고 남산타워도 가고 석촌호수도 가보고. 행복했죠. 처음 느끼는 낯선 기분들 평생 그때만 같을 수 있으면. 그래서 결혼하셨나요? 식은 올리지 않고 그냥 남편이 살던 자취방으로 제 짐을 옮겼어요. 그러다 첫째 애를 갖게 됐죠. 둘이 정신없이 일해서 둘째 애를 가질 때쯤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사하는 날 나한테도 이런 삶이 비로소 좀 사람답게 살아보는구나 하고 애를 안고 엉엉 울었어요. 이제는 말하기도 민망하네요. 남편은 그러니까 언제부터 폭력을 쓰기 시작했죠? 사귀고 얼마 안 돼서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술에 취하면 거칠어져서 아무하고나 종종 시비가 붙곤 했죠. 가끔 저한테까지 손찌검을 하면 다음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고 나면 또 한동안 잠잠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임대 아파트 들어가기 2년 전쯤 둘이 벌어서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아서 작은 치킨집을 냈어요. 처음엔 장사가 잘 돼서 배달원도 둘이나 둘 정도였죠. 덕분에 아파트에 살아볼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코로나가 크게 퍼지면서 가게가 어려워졌어요. 버텨보려고 했지만 결국 가게도 헐값에 넘기고 빚만 잔뜩 남기게 됐죠. 그때부터 남편이 술도 더 마시고 폭력도 잦아졌어요. 둘째 애를 낳을 때도 남편은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붙잡혀서 유치장에 갇혀 있었어요. 왜 그냥 견디고 살았어요? 나 같으면 한 번은 이웃집에서 신고를 했는지 불쑥 경찰들이 집에 들이닥친 적이 있어요. 흥분해서 날뛰는 남편을 수갑을 채워 끌고 갔어요. 저도 병원 가서 진단서도 끊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어질러진 거실을 치우면서 결심했죠. 이젠 끝이야. 다신 맞진 않을 거야.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게 바라보는 눈빛도 싫고 더운 날 멍자국을 감추느라고 긴 옷 입고 다니는 것도 귀찮고 파스 냄새도 진통제도 이제 지겨워. 끝이야. 더는 못 참아.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경찰서에 갔는데 남편이 내 앞에서 마치 어린애처럼 창피한 것도 모르고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울어대요. 어쩌겠어요. 형사님한테 사정했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내가 용서를 빌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스워요. 내가 왜 용서를 빌었어야 했는지. 도망이라도 가버리지. 사실 수없이 많이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달아날까? 저 인간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릴까? 부모 없는 애들로 남겨두느니 다 같이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욱신거리는 통증이 좀 가라앉고 검붉은 멍자국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그래도 견뎌봐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바뀌어요. 남편도 나도 언젠가는 늙고 애들은 클 테니 그럼 지금보다야 훨씬 나아지겠지. 그런 희망이, 부질없는 희망이. 공대를 부르셨네요. 흉터 남으시겠다. 죽을 생각이었어요? 네? 죽으려고 손목을 그은 거냐고요. 아, 그런 셈이에요. 더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요. 뭐가요? 남편의 시신을 훼손한 이유가 뭐죠? 남편 목을 조른 뒤 숨이 끊어진 걸 확인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갑자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이 거지 같은 세상에 내던져졌다는 게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남편의 성기를 잘라냈죠. 다시는 절대로 세상에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바다는요? 왜 그 밤중에 거기까지 간 거죠? 작년 여름에 어린이집에서 갔던 곳이에요. 큰애가 너무 좋아해서 올여름에 꼭 다시 가자고 약속했거든요. 남편 택배차를 몰고 갔죠. 잠들어 있는 둘째를 담요에 눕히고 큰애를 품에 안고 갯벌에 앉아 검은 바다를 바라봤어요. 조금 있으니까 달빛을 받아 바닷물이 잔잔하게 일렁이는 게 보였어요. 참 평화로웠어요. 큰애를 저 바다로 보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이는 보채지도 않고 바닷물에 몸을 맡겼어요. 그리곤 마치 춤이라도 추는 것처럼 팔랑팔랑 멀어져 갔어요. 둘째는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둘째 말이에요. 그 애는 왜? 죄송해요. 제가 왼쪽 귀를 좀 다쳐서 한쪽으로만 듣다 보니까. 남편한테 맞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중학생 때 아버지한테 맞아서. 아버지한테라뇨? 어려서부터 의붓 아버지한테 많이 맞으면서 자랐어요. 왜 그렇게 절 미워했는지 이유도 모르고 맞았어요. 얼굴에 멍이 든 게 창피해서 학교도 많이 빠졌어요. 어머니가 아셨을 거 아니에요? 엄마는 뭐 식당 일 한다고 집에선 잠만 자고 나갔으니까. 그땐 어렸으니까 맞을 때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도 의붓 오빠가 볼 때마다 말리고 위로해줘서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절 안았어요. 변호사님한테 별 얘기를 다 하네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일이 벌어졌죠. 오빠를 원망하진 않아요. 착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치매 걸린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늘 맞는 내가 안쓰러워서 위로하려다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난 오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한테도 이 얘기까진 안 했어요. 변호사님처럼 쳐다볼까 봐. 어쨌든 아버지가 오빠하고 제 사이를 알아버렸고 매맞는 일이 더 많아졌죠. 결국 견디지 못하고 고등학교 때 집을 나왔던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야 다시 오빠와 연락이 됐죠. 엄마는 제가 어디 가서 죽은 줄 알고 찾지도 않았대요. 지금 나한테 한 이야기들, 서린 씨가 이제껏 살면서 겪은 그 일들이 모두 진실이에요. 제가 못하러 거짓말 하겠어요. 더군다나 변호사님한테요. 그 끔찍한 일들이 모두 서린 씨 한 사람에게 벌어진 일들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게요. 아마 제가 미련한 인간이어서 그럴 거예요. 아니었으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서린 씨 바보예요? 네? 아니면 자존심도 없는 인간이에요? 왜 그렇게 맞기만 하고 당하고만 살아요? 한번 되돌아보지도 못해요? 경찰에 신고라도 하든지. 뭐라고요? 착한 오빠? 서린 씨는 강간당한 거예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이 그 착한 오빠의 실체라고요. 서린 씨 의붓 아버지나 오빠나 모두 범죄자들이고 서린 씨는 피해자라고요. 그렇게 바보처럼 때리면 맞고 소리 내지도 못하고 질질 짜고만 있으니까 여태껏 그 꼴로 당한 거 아니냐고요. 죄송해요, 변호사님. 죄송? 그런 소리 듣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어요? 힘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아니면
그저 그런 인간이라서? 글쎄요. 그냥 제가 못나서. 그래서 둘째는요? 아, 그의 얘기를 하다 말았죠? 자살하기 전에 그 어린 아이까지마저 그렇게. 아니에요. 그 애를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큰애가 바다 한가운데로 멀어지고 나서 둘째한테 돌아와 품에 안았어요. 그러다 갯벌에 박힌 조개 껍데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거면 되겠다 싶었죠. 손목을 끄은 후 꼭 끌어안았어요. 그냥 꼭 끌어안아 주었을 뿐이라고요. 인간적으로 너무 안쓰럽고 엄마로서 너무 미안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내 영혼의 무게를 다해서. 그러다 정신을 잃었어요. 나중에 병원에서 정신이 들고 하루가 더 지나서야 둘째 애가 제 품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텐데 차라리 잘 된 거야.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같이 가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재판은 쉽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은 입증이 불분명한 증거 자료들을 수없이 제시하며 압박해왔고, 겉으로 드러난 범행의 잔혹성 때문에 여론까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죠. 그런 태도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재판부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둘째의 죽음을 의지가 있는 살인 행위라고 주장하는 검찰 측의 논지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본인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해서 진땀 흘리며 변론하는 저에게 애를 먹였습니다. 저는 화가 났고 약이 올랐습니다. 어떻게든 형량을 죽여보려고 노력하는 저에게 놀림을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린 씨, 내 말 이해하지 못해요? 재판은 판결을 놓고 벌이는 전쟁이에요. 이기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이든 다 동원해야 하는 전면전이라고요. 조금이라도 뉘우치거나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진심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불법만 아니면 협조해줘요. 당신을 위해 그러자는 거잖아. 동네에 노숙자 아주머니가 한 명 있었어요. 까만 바지에 아무리 빨아도 더러울 것 같은 검푸른색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색깔 중에 구역질 날 것처럼 더럽다고 느껴지는 색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죠? 피멍 같은 검푸른색 티셔츠. 사계절 내내 그 옷차림이었어요. 겨울엔 그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었죠. 딱 한 번 그 여자가 웃는 걸 봤어요. 공원에서 여고생이 그 여자를 흘끔거리며 지나가는데 눈이 마주치는 순간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끔찍했어요. 이빨이 하나도 없고 얼굴 근육은 기괴하게 일그러지고 숨이 멈출 정도로 흉측했어요. 왜 그렇게 살까요? 그냥 죽어버리지.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구라도 그 끔찍한 여자를 죽여주는 게 옳은 일 아닐까요? 그 여자를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재판 이야기 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노숙자 이야기 하지 말고. 제가 그 여자하고 다른 게 뭐죠? 오히려 세상은 저를 그 여자보다도 더 끔찍하게 바라보지 않나요? 남편을 죽이고 사체를 훼손하고 어린 자식까지 질식시키고 죽인 살인마, 사이코패스. 너무 저를 위해 애쓰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건 나약하고 비겁한 인간의 자기 변명일 뿐이에요. 난 서린 씨의 국선 변호사고 단 하루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싸우는 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난 끝까지 갈 거예요. 변호사님, 그러지 말아주세요. 세상에 미련이 남으면 마음만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그건 내 방식이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서린 씨, 세상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가 그걸 뭐라고 하더라? 대나무로 만든 채 같은 걸로 쌀을 굴려서 못 먹을 것들을 걸러내고 하얀 쌀만 남겨서 밥을 지었어요. 키, 네? 그걸 키라고 해요. 아, 그런 걸로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걸러내서 모조리 돼지 밥으로 줘버렸으면 좋겠어요. 닭까지 포함해서요. 그럼 이 세상에 몇 명 안 남겠죠? 죄 없는 돼지들은 왜 쓰레기를 먹어야 하고요? 그건 돼지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물며 잡초 한 뿌리라도 저마다의 존재 의미가 있겠죠. 질경이처럼 전에 나한테 질경이 얘기해 준 거 기억해요? 질경이는 쓰레기 아니에요. 그냥 좀 못나고 불쌍한 풀이죠. 왜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하죠?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직시하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아요? 서린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의붓 아버지한테 남편한테 모른 척한 이 사회에 화가 안 난단 말이에요? 화요? 그런 건 모르겠고 자꾸 뭔가를 기대하게 되네요. 미련하게. 그게 뭐죠? 위로. 가끔 설거지를 하거나 세탁기에 빨래를 넣다가 나도 모르게 멍하니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문득 눈앞으로 뚝뚝 물방울이 떨어져 내리는 걸 봐요. 깜짝 놀라 천장을 올려다보니 물기가 맺힌 흔적도 없이 바싹 말라 있어요. 분명히 눈앞으로 떨어져 내리는 물방울을 봤는데 참 이상하죠. 하지만 천정도 바닥에도 아무런 흔적이 없으니 그저 바보가 돼버린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 울어주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위로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보듬고 도닥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여자를 위로해 줄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히 그 누구도. 언론들이 이 사건을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화가 치밉니다. 그들에게 하설이는 그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좋은 먹잇감 정도로는 보인다 했습니다. 사실만을 알리기 위한 객관적 관점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거죠? 하설인이 아닌 언론이 추악하고 언론이 미쳤고 그 언론에 속아 넘어가는 우리가 불쌍할 뿐입니다. 서린 씨, 내 말 한 번만 들어줘요. 우리 같이 가서 전문의한테 가서 정신감정을 받아보기로 해요.
사건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서린 씨 상태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전에 수없이 폭행당한 전력이 입증됐고 당일한 아이마저 남편의 폭행으로 숨이 끊어졌어요. 분명히 재판에 도움이 될 거예요.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감성적으로 호소해보죠. 심신미약 상태의 행위로 인정받으면 감형이나 치료 감호가 가능해요. 난 미치지 않았어요. 멀쩡한 정신으로 내 의지로 저지른 일이에요. 남편에게 그 일을 저지르는 순간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전 몹시 침착했어요. 단지 손을 조금 떨었던 것 같기도 하고 숨도 좀 찼어요. 왜냐하면 안 쓰던 힘을 갑자기 써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난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멈추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더 이를 악물고 손에 힘을 줬어요. 내 의지였다고요. 그러니 날 정신병자로 만들지 마세요. 그럼 둘째는 그 어린애가 당신 품 안에서 죽어갈 때는 그때도 제정신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 세상에 멀쩡한 정신으로 제 자식이 자기 품 안에서 죽어갔도 모르는 그런 엄마가 어딨냐고! 난 그애를 죽이지 않았어! 그냥 엄마로서 꼭 안아주었을 뿐이야.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구보다 더 꼭 끌어 안아주었을 뿐이라고. 미안해요. 서린 씨, 재판에는 전략이 필요해요. 제발 날 좀 이해해줘요. 우리 목표는 단 하루라도 형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게 내 일이라고요. 이대로라면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게 뻔하고 정상 참작이 되더라도 무기징역이 선고될 거예요. 서린 씨 나이 이제 겨우 39이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 더 긴 시간을 살아야 할 수도 있는데 감옥에서 남은 생을 다 보낼 수는 없지 않아요? 다시 저 담벼락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걸요. 너무 저를 위해서 애써주시지 않아도 돼요. 저들이 날 이곳에 가둔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해서 들어온 거예요. 세상은 너무 끔찍해요. 결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전 이곳이 더 편해요. 그리고 더 이상 온몸으로 안아줄 애들도 없고요. 예, 그래요. 서린 씨 말대로 이 세상은 끔찍해요. 그 노숙자 여자가 입은 옷 색깔처럼 더럽고요. 그런 세상에 굳이 맞설 필요가 뭐죠? 서린 씨야말로 정말 어리석도록 순진한 거 아니에요? 왜 굳이 발걸어 가려요? 더럽고 냄새나며 코 막고 슬쩍 비카고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러면 어때요? 내 몸만 더 더럽히면서. 변호사님, 전에 저한테 자존심도 없냐고 물어보신 적 있으시죠? 있어요, 자존심. 남들이 볼 땐 보잘것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가진 것 중에 제일 소중하게 지킬 건 그것밖에 없어요. 자존심, 질경이 뿌리 같은 거겠죠. 질경이. 서린 씨, 나에게선 질경이 냄새를 맡지 못했죠. 와인 냄새가 난다고. 그렇다면 아마도 내가 살아온 동안 삶의 때가 너무 두껍게 끼었거나 아니면 내 연기가 제법 그럴듯한 탓일 거예요. 내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었어요. 말 그대로 군대 체질인 사람. 명령과 복종만 있는 사람. 엄마를 때렸어요. 누나도, 형도 때렸어요.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맞았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부턴 나도 맞았어요. 맞으면서 이를 갈았죠.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맞고만 있지 않을 거야. 6학년 때 용기를 내서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그 일로 아버지는 불명예 전역했죠. 아버지는 전과자 됐고 이후로 더 이상 맞진 않았지만 난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는 관계가 됐죠. 대학 들어가면서 집을 나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집에 가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도 화장터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 동화에나 나올 것 같은 화목한 가정을 꿈꿨어요. 30평생을 살면서 쩍쩍 갈라진 가슴에 죽을 것처럼 목이 탔거든요. 난 아내의 작은 무관심이나 소홀함에도 견디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어요. 아내는 그런 나를 숨막혀 했죠. 지금 아내와 나는 법적으로 부부지만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아버지를 그냥 두어야 했을까요? 누나나 형처럼, 엄마처럼 나도 견뎌야 했을까요? 그랬다면 쩍쩍 갈라진 가슴에 50이 넘도록 목타하지 않아도 했을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선택이 옳다고 외칠 수 있게 서린 씨가 도와줄 수 없어요? 저같이 못난 게 무슨 자격으로 변호사님을 돕겠어요. 하설인, 그녀는 결코 뜻을 굽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난감하게 이를 데 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의뢰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제가 변호사란 사실이 무기력감마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갈수록 초조해지는 저와 달리 그녀는 오히려 평온을 찾아가는 듯했죠. 다만 접견 때마다 부쩍 아이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쌀쌀해진 날씨 탓인 것 같다면서. 애들이 보고 싶어요. 미치도록 보고 싶어요. 아마 날씨가 쌀쌀해진 탓인가 봐요. 단 한 번만이라도 애들에게 따뜻한 국하고 좋아하는 생선을 구워서 밥을 먹이고 싶어요. 그리고 용서를 빌고 싶어요. 엄마 딸로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를 만나고 2계절을 보내면서 제 삶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낮엔 길을 걸으면서 보도블럭에 도단한 풀이 보이면 유심히 보게 되죠. 저게 질경인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 거리에 노숙자들이 눈에 띄면 그들이 입은 옷을 한번 훑어보게 됩니다. 하설인이 말한 아무리 빨아도 더러울 것 같은 그 색깔은 뭘까 하고 찾게 되죠. 그리고 또 비가 오면 김치 부침개를 해서 막걸리를 마십니다. 뭐 좋은 일 있어요? 꿈 꿨어요. 맛있는 꿈. 변호사님 보니까 생각나서. 맛있는 꿈이 뭐예요? 변호사님이 접견 오실 때 김치 부침개를 해오셨어요. 비가 와서 김치 부침개에 막걸리 한잔 하는데 제 생각이 나서 싸우셨다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잠에서 깼는데 침이 흘려서 옷끝까지 다 젖어 있었어요. 기왕이면 막걸리도 가져오시지. 아, 이거 미안해지네. 아, 실은 그 주말에 비 왔잖아요. 김치 부침개 막걸리 한 아, 잔. 부럽다. 다음에 또 비 내리면 음식물 반입 안 된다는 거 저도 알거든요. 괜히 마음 쓰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눈 올 계절 아닌가요? 그러네. 벌써 계절이.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잘못 특정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의 나이에 집을 뛰쳐나와야 했습니다. 그 원인은 어려서부터 당해야 했던 아버지의 가정폭력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알코올 중독 있는 남편의 폭력을 수없이 견뎌내야 했습니다. 평생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피고인의 삶이 검붉게 멍들어가는 동안 이 사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몸과 마음이 멍들어가는 동안 그들의 이웃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피고인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방치한 건 누구입니까?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제 역할을 못한 지역의 경찰과 공무원들은 자기의 임무를 다한 것입니까? 피고인 하설인, 그녀는 말합니다. 난 엄마로서 온 마음을 다해 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었을 뿐이라고. 그런데 아이는 그녀의 품 안에서 숨이 끊어져 갔습니다. 피고인은 그 긴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작은 범법행위 하나 저지르지 않고 이 사회의 품에 안기려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변호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부정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 성찰하고 이 사회가 더불어 책임져야 할 문제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폭력과 무관심에 지지가 진 한 사람이 내지르는 처절한 울부짖을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이 사회가 피고인을 보듬고 도닥여주는 그러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청하면서 최후 변론을 가름하는 바입니다. 할 말이요? 글쎄요, 갑자기 무슨 말을. 미련을 남기진 않을 거예요. 제 선택이니까요. 다만 딱 한 번 변호사님하고 김치부침개의 막걸리는 먹어보고 싶네요. 그게 다예요. 나 말고 다른 변호사를 만났으면 좀 괜찮았을까?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이제 송고만 남았는데 왠지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네요. 전 괜찮은데. 변호사님 덕분에 제 이름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제 이름을 잊고 지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재판정에서 이름이 불릴 때마다 이상하게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생 그렇게 누가 제 이름을 많이 불러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겨울이 길겠죠? 눈이 다 녹으면 그 들에도 꽃이 피어날 텐데, 그쵸? 그럼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다시 와요. 비나이 먹도록 세상에 대해서 아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변호사님, 고마워요. 여태 그 말을 못했네요.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었어요. 뭐든 때가 있는 거니까요. 왠지 환하게 웃는 그녀를 끝까지 마주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곧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제 혼란스러운 감정이 쉽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설인 그녀를 고작 법이라는 논리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변호사란 사실이 막막하고 이 참담한 심정을 누가 나서서 나 대신 변론이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선고가 내려진 후에 다시 그녀를 환하게 웃으며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